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 길을 돌아온 늙은 아버지. 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늦가을. 산길 위에 한 늙은 나그네가 홀로 걷고 있었다. 누덕누덕 기운 낡은 저고리에 삐걱거리는 나무지팡이가 돌길을 두드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등은 구부정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지만 눈빛을 보면 무언가를 찾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노인의 이름은 김봉수. 젊은 시절 마을의 한 양반집에서 일하던 중 주인집 물건이 도난당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 범인을 찾으려 애써 보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그에게 향하고 있었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누명이 벗겨지면 돌아오겠소. 26살이던 그는 갓 태어난 아들과 22 젊은 아내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밤중에 집을 떠났다. 그때부터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끼니를 때우고 여관방 구석이나 산속 움막에서 잠을 청했다. 춥고 배고픈 날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봄이 되어 진달래가 피면 아내가 좋아했다는 걸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다.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봉수는 우연히 고향 근처를 지나온 보부장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죽실마을 김봉수를 아시오? 관아에서 수배령을 내렸다더군. 잡히면 유배형이라고 하니 아마 평생 돌아올 수 없을 거요.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히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배가 된 것이다. 그 후로도 몇 번 고향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소식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 한 떠돌이 거지에게서 들은 말은 더욱 가슴을 후볐다. 그 사람 처가 재혼했다더군. 혼자 아이 키우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을 사람들도 다 이해한다고 합디다. 그 소식을 듣고 봉수는 사흘 동안 산속에서 통곡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었다.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린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더 흘렀다. 이따금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도 새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을 것이라는 현실이 그를 붙잡았다. 게다가 여전히 수배자인 자신이 나타나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40을 넘기면서 봉수는 점점 체념하게 되었다. 때로는 술에 취해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자포자기하기도 했다. 고향은 이제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50이 넘었으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미 백발이 성성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수배자든 아니든 아내가 재혼했든 안 했든 이대로 죽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몸이 자주 아팠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자주 넘어졌다. 어쩌면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안부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멀리서라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지 확인한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오후, 노인은 한 마을의 장터에 들어섰다. 배가 고파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 몇 잎이 전부였다.
한숨을 내쉬며 국밥집 앞을 서성이는데 마음씨 좋은 주인 여자가 그를 불러세웠다. 영감님, 춥고 배고프시겠네요. 들어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세요.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하며 자리에 앉은 노인은 뜨거운 국밥을 천천히 떠먹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 속을 채우자 마음도 한결 나아졌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대화가 묘하게 귀에 들어왔다. 옆 동네 죽곡마을에 일이 났다더군. 무슨 일인데? 거기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논두렁을 정리하다가 쓰러졌다는군.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김서방이라는 말에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죽곡마을이라는 지명이 왠지 익숙하게 들렸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죽곡마을이 어디쯤 있나요? 봉수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동쪽으로 한나절 길이지요. 예전에는 죽실이라고도 불렀는데. 죽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봉수 노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다. 30년 전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온 바로 그 마을이었다. 국밥 그릇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의 인도함일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봉수 노인은 마을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가슴이 설렜다. 오후가 되어서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눈에 익은 커다란 느티나무가 그를 맞이했다.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마을을 바라보니 곳곳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 지은 집들도 보이고 길도 예전보다 더 넓어졌다. 하지만 산자락의 모습과 개울의 흐름은 여전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기억이 서운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마을에서 한 중년 사내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는 왠지 낯이 설지가 않았다. 사내가 느티나무 가까이 오자 봉수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이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사는지요? 사내는 고개를 들어 봉수 노인을 바라보더니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씨야 여럿이지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봉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삽니까? 제가 김성문인데 누구신지? 봉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맞다. 바로 갓난아이일 때 두고 온 아들이었다. 30년 세월이 흘러 씩씩한 장년이 되어 있었지만 코끝과 눈썹은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김봉수라고 들어보셨소? 성문은 몇 발짝 뒤로 물러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3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혹시 제 아버지신가요? 어떻게 이제? 목소리가 격정에 떨렸다. 어째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는데. 봉수 노인은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성문아. 정말 미안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갈까 두려워 도망친 후 단 하루도 가족을 잊은 날이 없었고 매일 밤 그리며 살았단다. 그런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다. 관아에서 수배령을 내렸다고 했고 내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내가 나타나면 너희에게 피해만 줄 것 같아서. 성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재혼하셨다고요? 성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혼자 저를 키우시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수배령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떠나신 지 몇 년 후에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양반집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배를 철회했다고 들었는데 봉수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30년 동안 자신을 올가맨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양반집에서 생긴 도난 사건, 억울한 누명, 그리고 관아에 끌려갈 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이야기를, 그리고 떠돌이 생활 중에 들었던 잘못된 소식들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야기도 함께. 긴 세월 동안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떠돌아다녔다. 춥고 배고픈 것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단다. 밤마다 별을 보고 울었고 언젠가는 꼭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노인은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성문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과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 오랜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어 갔다. 아버지. 성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지만 정갈한 초가집이 보였다. 마당에서 뭔가를 뜯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이제 쉰을 넘긴 아내였다. 젊은 시절의 아리따운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고는 몇 발짝 뒤로 물러서며 손을 떨었다. 정말 당신인가요? 노인은 또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여보, 미안하오. 너무 늦었지만 이제 돌아왔소. 아내는 처음에는 원망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정말 미워했어요. 왜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는지. 아내의 목소리도 울음이 섞였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 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자 남편의 품에 안겨 대성통곡했다. 아들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웃집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도 감동적인 상봉을 지켜보며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등불 아래에 둘러앉아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봉수노인은 떠돌이 생활의 고단함을, 아내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은 어려움을, 성문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느꼈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며 밤이 깊어갔다. 그로부터 봉수노인은 가족의 품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성문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했고 아내도 남편을 다시 가장으로 받아들였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노인은 젊은 시절의 억울함도 이제 후를 털어버렸다. 중요한 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행복이었다.
인생이란 참 길고도 짧구나. 노인이 중얼거렸다.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험했지만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였어.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도 진정한 사랑과 인연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다. 아내는 남장여인.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사랑채에서 배가 아파 죽겠다며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와 행랑아범은 오영달이 아파하는 곳으로 왔다. 오영달은 땅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다. 마님, 날이 깨서 광난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의술에 조금 소질이 있으니 침이나 한 대 놓아볼까요? 그래 보거라. 안방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리를 들은 오영달이 펄쩍 뛰면서 말했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때는 할머니 손이 약손이나 할머니가 없으니 대신 계집을 데려다 아픈 데를 슬슬 문지르게 하여라. 그러면 효험이 있을 것이다. 서방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부잣집 외동아들 오영달이 며칠 전 북악산 자락에서 기생들과 한바탕 놀다가 술이 얼큰해져서 내려오던 길에 다리를 접질려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매일 기생집에 출근 도장 찍던 오영달이 모처럼 집에서 박혀 있으려니 등이 근질거려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낮은 소견에 애들처럼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 이것도 통하지 않는구나. 홍단이는 무엇을 하고 있다냐. 이럴 때 문병이라도 와주면 좋을 텐데. 오영달의 눈앞에는 간드러진 웃음을 흘리는 홍단이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하필 그놈의 바위가 미끄러울 게 뭐람. 오영달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푹푹 쉬었다. 이렇게 오영달은 산 좋고 물 맑은 북한산 자락에서 내로라 하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나 김씨 부인과 혼인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부인은 현숙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대갓집 셋째 딸이었다. 오영달은 양친이 일찍 세상을 뜨고 재산이 모두 손아귀에 들어오자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가 되었다. 남북촌을 넘나들며 기생이란 기생은 모두 섭렵했고 난봉꾼들과 어울려 다니며 있는 재산을 까먹고 있었다. 돈을 써서 별감직책을 얻고 나더니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여보,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과거 공부에나 집중하십시오.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오. 도리어 부인의 말에 화를 내며 큰소리쳤다. 친교하는 사내들 면모를 보니 죄에다 장안에서 내로라 하는 남봉꾼이요. 근본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김씨 부인은 속이 터졌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가요? 이 집 말고는 있는 땅마지기도 다 팔아먹고 남은 것이라고는 요 앞에 손바닥만한 밭되기 한 자락 남아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선산마저 팔아먹었던데 조상님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알았소. 두고 보시오. 오영달도 몇 년 만에 부모님이 물려준 그 많던 재산을 하나하나 날려먹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더 이상 없자 마음이 조급해지긴 했다. 그래, 대장부로 태어났으니 돈 좀 벌어보자. 그렇게 생각한 오영달은 문을 박차고 나가 관에서 별감직책을 명분으로 돈 2,000냥을 빌렸다.
그리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을 일으키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볼 거요. 모아둔 돈 있으면 꺼내주시오. 장사요? 당신이 무슨 재주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봐뒀소. 대장부 하는 일에 감 나와라 콩 나와라 하지 마시오. 평양 소문 못 들었소? 가만히 서 있어도 고백한다던데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내가 공사도 구분 못할 줄 아시오? 좀 기다려 보시오. 돈을 긁어 모아 올 테니. 오영달이 큰 소리를 치고는 아내의 만류에도 빌린 2,000냥과 집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 모아 평양으로 장사길을 떠났다. 평양에 닿은 오영달은 그야말로 봄바람에 낙엽 날리듯 가슴이 설렜다. 대동강에 넘실대는 물결을 보며 부병루에 올라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장사도 이런 데서 해야 제맛이지. 영달은 대동강이 바라보이는 길목 좋은 곳에 숙소를 정하고 짐을 풀었다. 달빛이 은은한 초저녁, 영달이 밖을 내다보니 건너집에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여인은 누구요? 아따, 천하일색 추어리를 모른다니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걸요. 영달은 객주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여각 손님 중에 수천 냥을 가지고 장사를 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추월이 넌지시 객주와 거래를 한 것이다. 그날 밤 영달은 자리에 누웠으나 조금 전 본 그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추월은 방문을 반쯤 열어젖히고 자태를 드러냈다. 마치 선녀가 내려와 앉은 듯한 그 모습에 오영달은 참다 못해 그 집으로 달려갔다. 영달이 오는 모습을 보자 추월은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한양에서 장사하러 온 오영달이라 하오. 객지에서 적적하던 차에 그대의 자태에 반하여 이리 오게 되었어. 들어오시어 술 한잔 드시고 회포를 나누시지요. 각종 산의 진미와 술이 나오고 간드러진 추월의 노래와 코를 찌르는 향내에 영달은 정신을 못 차렸다. 여각에서 불편하게 지내지 마시고 거처를 여기로 옮기시지요. 그래도 되겠소. 영달은 그날로 바로 추월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장사 생각은 뒷전으로 미루고 영달은 추월의 치마폭에 쌓여 헤어날 줄을 몰랐다. 그러다 보니 장사 미천으로 가져온 돈이 모두 추월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털어도 먼지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자 그때부터 추월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여각으로 돌아가시죠. 남은 여비가 없소이다. 그럼 경비는 줄 테니 한양으로 돌아가던가. 빈털터리로 돌아갈 순 없소. 그때부터 영달은 안방을 차지하고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신세가 되었다. 한편 김씨 부인은 장사하러 간다고 허세를 떨며 평양에 간 남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비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감사의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따라갔다. 평양에 가보니 남편이 추월의 간교한 교회에 빠져 장사미천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가. 부인은 감사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관내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는 비장주기를 받아 남장 차림으로 시찰에 나섰다. 이리 오너라. 누구신지요? 추월의 집 앞에서 부르니 머슴이 나오는데
복장은 달라졌으나 남편 오용달이었다. 남장을 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달에게 비장이 된 아내가 일렀다. 주인에게 내일 가명으로 오라 이러거라. 다음 날 가명에 온 추월에게 비장 아내가 호령했다. 장사하러 온 자를 미혹해서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서 머슴으로 삼았으니 죄질이 심하다. 당장 중죄를 내려야 마땅하나 갈취한 돈을 모두 내어놓으면 매질로 사해주겠다. 그리하여 영달은 장사미천을 모두 돌려받고 귀양길에 올랐다. 그리고 아내는 영달에게 약조를 받아냈다. 이보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짓을 하면 쓰나?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겠습니다. 오영달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돼서야 아내가 돌아왔다. 아니, 남편은 객지에서 고생하는데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요? 가셨던 일은 잘 되셨어요? 아니, 이번엔 그냥 보고만 온 거요. 김씨 부인은 영달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는 슬며시 웃었다. 며칠 후 아내가 방을 비운 사이 영달은 누워있다가 하도 심심해서 문갑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서신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것을 펼쳐보니 평양에서 비장에게 써준 약정서였다. 깜짝 놀란 오영달은 평양에서 본 비장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쩐지 남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자기 코가 석자라 그 당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가 않았다. 영달은 옷장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아내가 비장이었다면 분명히 비장이 입었던 옷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아니길 바랐던 영달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역시 그랬구나. 비장이 바로 아내였어. 이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영달은 대장부라고 큰소리치며 재산만 탕진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아내가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생각을 하니 미안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영달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구해봅시다. 제천 양령시로 가보는 것도 좋겠소. 사랑채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건져주었더니 이게 무슨 일? 김선달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풍류를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때는 한여름, 찌는 듯한 삼복더위 속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자니 역마살이 낀 김선달로선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다. 아휴, 더워. 어디 갈 데 없을까? 푹푹 찌는 더위를 식히려고 구멍 숭숭 뚫린 부채로 열심히 부채질만 해대던 김선달이 중얼거렸다. 그래, 박초씨나 만나러 가야겠다. 김선달은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부엌에 있던 아내가 물었다. 어딜 가시려고 나오셨소? 심심해서 박초씨나 만나러 가야겠소. 이 더위에 어떻게 가시려고요? 노자는 있으시유? 노자는 필요 없어. 잘 다녀올 테니 걱정 마시오. 김선달은 머리에 삿갓을 쓰더니 살인문을 나섰다.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김선달은 대동강을 건너 길을 떠났다. 정말 덥긴 덥구나. 땀이 비오듯 하고 그늘 한 점 보이지 않는 날씨에 갈증마저 더했다.
시원한 막걸리라도 한 사발 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주머니엔 엽전 한 입 없지 않은가. 그는 괜히 호기를 부려 노자도 마다하고 떠나온 걸 아쉬워했다. 얼마나 그렇게 더 걸었을까. 마침내 갈증은 고사하고 허기가 져서 쓰러질 판이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김선달은 고개턱에서 지친 다리를 잠시 쉬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계곡 옆으로 개울물이 커다랗게 웅덩이를 이루며 흐르고 있었다. 우선 더위라도 식혀야겠다. 김선달은 개울가에 옷을 후를 벗어놓고서 알몸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원하다. 시원한 물에 더위를 식히니 갈증과 허기도 덜한 것 같았다. 그때 저만치 고갯길을 올라오는 사람 모습이 보였다. 옳지, 좋은 생각이 있다. 김선달은 그러더니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고갯길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모습이 나타났다. 돈푼께나 있어 보이는 점잖은 사내였다. 사내는 계곡 옆을 지나치다가 첨벙거리는 물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추었다.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가? 사람이 빠졌다. 그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침내 사내는 김선달을 물 밖으로 끌어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사내는 김선달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하더니 김선달이 능청스럽게 눈을 떴다. 정신이 드시오? 아,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김선달이 사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물에 빠져 건져주었소. 뭐라고요? 날 건져주었다고요? 그냥 놔두지 않고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살려주었다고 한탄을 하니 사내는 기가 막혀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혹시 내 보찜 못 보았소? 김선달이 자기 옷을 들춰보다가 깜짝 놀란 듯 사내에게 물었다. 보찜이라뇨? 내 옷 옆에 놓아둔 보찜을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난 보지 못했소. 내 보찜 어디 있느냔 말이오. 그 속엔 엽전 20냥 말고는 아무것도 없소. 어서 내놓으시오. 김선달은 발을 구르며 슬피 울었다.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틀림없이 도둑으로 몰릴 판이었다. 사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니 보찜을 내놓으라니 세상에 이런 기가 찰 일이 어디 있는가. 살려주었으면 보찜도 내줘야 할 거 아니오. 나만 살려주고 보찜은 꿀꺽 해버리는 게 잘한 짓이란 말이오. 이 양반이 보찜은커녕 쪼가리 하나도 못 봤소. 생사람 잡지 마시오. 그 얘기를 들은 김선달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럼 누가 내 보찜을 가져갔단 말이냐. 고향에 돌아갈 노자마저 도둑 맞았으니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러더니 김선달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니, 저 양반이. 사내는 깜짝 놀라 김선달의 뒤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말리지 말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러면 되겠소? 사내는 김선달을 움켜잡고 물가로 나왔다. 날 그냥 내버려 두시오. 보아하니 아직도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요? 김선달은 한숨을 내쉬면서 넋두리를 시작했다.
딸아이 혼수 준비를 하느라고 전 재산인 소를 팔아서 50냥을 만들었죠. 혼수감을 사느라 30냥을 쓰고 나머지 20냥은 보찜 속에 넣어두었어. 그런데 어느 주막집에서 막걸리 한 잔 먹는 틈에 그 혼수감을 몽땅 도둑 맞았지 뭡니까.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그만 나쁜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젠 그 20냥마저 잃어버렸으니 김선달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은 사내는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었다. 듣고 보니 정말 딱하구려. 그래도 우선 살고 봐야지. 이러면 되겠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나한테 30냥이 있으니 그거라도 받으시오. 사내는 자기 옷을 뒤적거리더니 엽전 30냥을 김선달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디 사시는 뉘신지 모르나 목숨까지 구해주시고 이렇게 돈까지 주시니 그 은혜 갚을 길 없나이다. 김선달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난 사내는 김선달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빛이 싹 변했다. 그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선달은 사내를 남겨놓고 막걸리 생각에 침을 삼키면서 주막을 향해 고갯길을 내려갔다. 건져주었더니 이게 무슨 일? 감쪽같이 속았군. 사내는 김선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만 지었다. 약방주인의 혹독한 처가살이. 이른 아침 남산자락 인근 구레기에 있는 작은 약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날이 차가운데 이리 앉으십시오. 허인섭은 찾아온 손님을 아랫목으로 앉혔다. 가난한 동네라 손님도 뜸한데 날씨마저 매섭다 보니 하루하루 공치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른 대바람부터 찾아온 손님이니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로한 어머님께서 기력이 쇠하여 해민서 의원의 진맥을 받아보니 노안이라고 하더군요. 몸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처방전을 받아왔으니 이대로 2제만 지어주시오. 인섭은 손님이 내민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보약이라고 하니 잘 지어주시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처방전을 읽어본 인섭은 손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벼슬자리에 있는 양반이면 틀림없어 보였지만 남산골에 사는 걸 보니 형편이 그리 넉넉하게 보이진 않았다. 무엇보다 처방전대로면 비싼 인삼을 써야 하는데 2제면 구리개 약방을 돌며 인삼을 빌려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손님, 이 정도 양이면 저희 약방에 있는 인삼으론 턱도 없습니다. 빌려와야 할 판인데. 그러면 빌려서라도 지어주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오는 손님인데 보약 2제를 지으려는 손님을 마다할 수도 없고 당당한 태도를 보니 떼어 먹을 것 같지도 않아 인섭은 손님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서 약방문을 나섰다. 영감님 계십니까? 인삼 가진 거 있으면 빌려주시죠. 허허, 장사가 잘 된 모양이네.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네. 인섭은 이웃에 있는 최약방 영감을 비롯해 여러 군데의 약방을 돌아다니며 인삼을 얻어다가 정성스럽게 2제를 만들다 보니 벌써 반나절이 후딱 지나갔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약값은 가져오셨겠지요? 약값이요? 드려야지요. 그런데 오늘은 드릴 수가 없군요. 치부책에 적어 놓으시오. 인섭은 눈앞이 아찔했다.
언제 보았다고 외상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그 귀한 인삼을 조지하느라 동네 약방을 다 뒤져서 빌려왔는데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뭐라고요? 적어 놓으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적어 놓으시오. 인섭은 두제라는 말에 알아보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너무 경솔했던 자신을 한탄했다. 다 썰어서 조제를 했으니 인삼을 다시 꺼내 팔 수도 없고 두제나 되는 보약을 어디에다 판단 말인가. 할 수 없소. 약은 가져가시오. 헌데 성함이나 확실히 알려주시오. 난 홍문관 교리로 있는 윤희서라고 하오. 큰일이군. 이렇게 비싼 약값을 교리박봉으로 언제 갚는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갚을 테니. 언제쯤 말입니까? 곧 갚겠소. 때는 확실히 모르겠소. 그 말을 남기고 윤희서는 약을 싸들고 약방문을 나섰다. 벼슬 아치다 보니 후안이 두려워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인섭은 손님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윤희서가 약값을 갚을 때만 기다릴 뿐이었다. 당장 최약국 영감이 인상값을 갚으라고 다그칠 일도 걱정이었다. 늦게까지 약방에 앉아 있다가 목을 쑥 빼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요? 장사가 좀 됐습니까? 장사? 약을 잘못 지어줘서 약방문 닫고 집 팔아서 인상값 갚아야 할 판이요. 아내는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확인도 안 하고 그 많은 약을 지어버리면 어떡해요? 난들 그럴 줄 알았나? 당장 최약방 영감이 큰일이네. 한편 인섭에게서 약을 받아든 윤희서는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 드실 보약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다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무슨 돈으로 지어왔단 말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드시도록 하세요. 윤희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어머니 약을 지어왔지만 자기로 인해 고통을 당할 약방 주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출세를 해서 약방 주인에게 약값은 물론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편 인섭은 이로 인해 약방문을 닫았다. 집도 팔고 세간을 다 정리해서 빌린 인상값을 다 갚고는 미사리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듯 인섭의 혹독한 처가살이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사내가 얼마나 변변찮으면 마누라를 데리고 처가살이를 해. 가서 품앗이라도 팔던가. 첫날부터 장인의 잔소리가 귀에 못이 박이더니 날이 갈수록 장인은 사위를 쥐잡듯 잡기 시작했다. 이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거야? 빨리 나와서 소 여물이라도 끓여야지. 새벽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장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려면 꾹 참고 있어야지. 아내는 친정아버지한테 구박받는 남편이 안 된 모양인지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맛있는 음식을 식구들 모르게 챙겨주곤 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었다.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결혼해 이웃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처제는 이웃마을 부잣집 장남한테 시집을 갔는데 처제가 남편을 데리고 오면 그날은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장인은 처제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망에서 들어온 큰 사위 인섭이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떠들고 더 크게 웃고 저런 못난 사위 때문에 속상하다며 한바탕 떠들어댔다. 그래도 구석에서 간신히 밥수저를 뜨는 인섭 옆에는 아내가 항상 붙어 있었다. 모두 돌아가고 둘만 남으면 아내는 측은한 마음으로 인섭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여보,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지도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요. 그래, 알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존심이 강한 분이 동네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 듣는 것도 싫겠지. 그래요, 여보. 힘을 내세요. 우리 돈을 모아서 약방도 다시 차리고 빨리 나가도록 해요. 그래, 고마워, 여보. 당신 마음도 마음이 아닌 거 잘 알아. 못난 남편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갔다. 이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산 지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장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자네 그 약지어간 사람이 윤희서라고 하지 않았나? 그 양반이 평안감사가 되었다네. 이제 약값을 받게 되었구먼. 그날 저녁 밥상이 달라졌다. 많이 먹게. 노잣돈 챙겨줄 테니 당장 평양에 가서 감사어른 만나 뵙고 와. 혹시 알아? 약값뿐 아니라 벼슬자리라도 줄지? 다음 날 인섭은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 돈만 받으면 처갓집 눈칫밥 먹는 것도 이제 끝이다. 혹시 알아? 아전짜리라도 줄지? 한껏 기대에 부풀어 평양에 도착한 인섭은 그 길로 평양 가명을 찾아가 감사어른을 뵈러 왔다고 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들어오라는 분부가 내렸다. 그럼 그렇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군. 안으로 들어가니 감사가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었다. 자네가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인가? 그래, 누구지? 인섭은 기가 막혔다. 아무리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세상이 야속할 뿐이었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날 찾아온 거지? 저는 몇 해 전 구리기에서 약방을 하던 허인섭이라 하옵니다. 3년 전 겨울에 감사께서 제게 보약 2제를. 그러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 사람인가? 오랜만이군. 그래, 찾아온 이유를 알겠네. 여기서 며칠 쉬다가 집에 돌아가게. 인섭은 약값을 받으러 왔다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다. 지체 높은 어른에게 외상값 받으러 왔다는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다. 감사는 여비하라며 돈 몇 푼을 집어주고 자리를 떴다. 가명을 나와 돌아오는 길에 인섭은 감사의 태도에 분을 사귀지 못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약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돈 몇 푼 집어주고 입을 닦아? 인섭은 그런 대접을 받고 처갓집으로 돌아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약값이라도 주든가. 돈 몇 푼을 들고 어떻게 처가로 돌아가지?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가. 방법이 없는데. 인섭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니 장인이 그 꼴을 보고 야단이 났다. 그래, 평양까지 가서 벼슬은커녕 약값도 못 받고 그냥 돌아와? 평안 감사 아니라 감사 하랩이라도 그렇지. 왜 받을 돈도 못 받아와? 일단 돌아가라는 말에 이렇게 왔습니다. 나중에 약값이라도 인편에 보낼지 어떻게 합니까? 에그, 이 못난 친구. 찾아갔는데도 못 받은 약값을 언제 받을 수 있겠어? 그래, 평생 처가살이나 하고 살아라. 장인은 소리를 질렀다.
한편 인섭을 돌려보낸 뒤 윤희선은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래, 내가 생각이 모자랐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어. 어머니도 그 사람이 지어준 약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신이 저지른 소행이 부끄러웠다. 약값을 갚고 알전짜리라도 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난날 인섭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보답이 될 수는 없었다. 감사는 사람을 시켜 전답을 알아보고 집을 짓고 약방을 다시 차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눈발이 날리던 추운 겨울날이었다. 인섭의 쓰린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 무렵이었다. 그날도 새벽부터 장인이 퍼붓는 잔소리를 한바탕 들었다. 점심때가 되자 눈발도 그치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인섭이 나무를 하러 집을 나서려는데 말을 타고 낯선 사람이 찾아와 허인섭을 찾는 것이었다. 감사 어른께서 보내신 서신을 가져왔소이다. 인섭이 서신을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난날 어머니에게 지어드린 약에 대한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그동안 약방을 닫고 처가살이를 하게 만들어서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구려. 전답과 살 집을 마련해 두었으니 밀린 약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서신을 읽고 난 인섭은 뛸 듯이 기뻤다. 지금까지 구박만 받던 그의 삶에 밝은 광명이 비치고 있었다. 멀찌감치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장인은 사위를 심하게 구박한 일이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흐뭇하게 쳐다봤다. 그 사실이 아내에게 전해지자 아내는 삭혔던 눈물을 흘렸다. 인섭은 지난날 돈은 없지만 당당하게 약을 받아가던 윤희서를 떠올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어부딸의 숨겨진 출생 비밀. 꽃매라는 예쁜 이름의 마을이 있었다. 이 꽃매에는 정결하고 순수한 처녀의 절개 굳은 얘기와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다. 전해 내려온 얘기로는 이곳에는 봄날에 휘날리는 꽃잎 같고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 같고 비단결같이 고운 자태로 품행이 얌전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월아였다. 월아의 아버지는 어부였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아침, 월아는 부엌으로 나가 아침밥을 짓고 아버지가 들고 나갈 유깃거리를 챙겼다. 월아는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는 숨긴 비밀이라도 있듯이 급하게 말을 끊었다. 평소에 월아는 아버지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눈물 짓는 걸 여러 번 보았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걸까? 언젠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다. 월아에겐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 20년 전 노총각인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해주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여인의 처음 보는 옷차림에 어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전 이 세상의 꽃을 주관하는 천상의 선녀랍니다. 바닷가 벼랑 끝에 매달린 꽃을 살리려다 그만 빠지고 말았지요. 어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저를 구해주셨으니 소원이 있으시면 들어드리겠어요.
그러자 어부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갑작스러운 말에 여인은 당혹한 빛을 감추지 못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어부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어부의 집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알콩달콩 살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결실로 월화가 태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어부가 바다에서 돌아와 보니 여인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세상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게 천상에 알려지고 말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보낼 수 없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어부와 젖먹이 딸을 남겨두고 천상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이것이 월화의 숨겨진 출생 비밀이요. 늙은 아버지가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 짓는 이유였다. 월화의 아버지는 월화가 태어났을 때도 어부였고 월화가 19 나이에 꽃다운 처녀가 된 지금까지도 그물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래, 너도 같이 먹자. 아침을 먹자 늙은 아버지는 어구를 챙기더니 월화가 쌓아준 참을 들고 집을 나섰다. 다녀오마. 몸 조심하세요. 동네의 어귀까지 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낯선 사내가 월화에게 다가왔다. 월화를 귀찮게 하는 건 사내들의 짓궂은 연모와 빗발치듯 날아드는 부산한 청혼이었다. 사랑을 구걸하며 가까이서 멀리서 찾아와 청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사내들 때문에 월화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낭자, 잠시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주겠소? 왜 그러시죠?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월화는 냉정하게 뿌리쳤다. 낭자, 왜 이리도 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오? 당신 가슴은 얼음장이란 말이오? 사내들은 월화의 길을 막으며 구애를 해대기 시작했다. 낭자, 당신 생각으로만 꽉 차있는 이 가슴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월화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쌀쌀맞게 대했다. 그만 길을 비키시오. 나는 관심 없소. 가난한 어부의 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모가 뛰어난 월화는 모든 사내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이웃마을 김진사댁 있잖우. 그 댁에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한다우. 안방마님이 아가씨를 며느리로 잠찍어 놓은 것 같소. 아가씨가 그 댁으로 시집 오면 아버님도 편히 살도록 도와줄 테니 이 혼례를 꼭 성사시켜달라고 하시더구려. 어떻소? 그 댁만한 혼처는 찾기 힘들 거유. 매파의 말에 월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도령은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은 점잖은 도령이었다. 알겠어요. 생각 좀 해보겠어요. 아버지를 도와준다는 말에 월화는 그 도령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 바다에 나가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파도가 치는 날이면 늙은 아버지 걱정에 월화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이제 바다에는 그만 나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당장 어부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월화가 시집도 못 가고 자신한테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월화야,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유일한 바람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사는 거예요. 부녀는 그런 말로 서로를 위로했다. 그날 월화는 아버지에게 도령의 말을 넌지시 꺼냈다. 아버지, 윗말에 사는 김두령한테 시집 갈까 봐요. 그 댁 마님이 아버지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아비는 신경 쓰지 마라. 한 목숨 거미줄이야 치겠니? 너만 잘 살면 난 여한이 없단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전부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잘 알았다. 고맙구나.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오라의 손을 잡았다. 오라야, 네 어미도 하늘에서 기뻐하겠구나. 그 무렵 그 고을에는 신관 사또가 부임해 왔다. 그런데 그는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여색만 밝히는 위인이었다. 집 떠나 객지에 나오자 살판이 났는지 매일 풍악을 울리며 관악 기생들만 눈여겨 살피는 중이었다. 에이, 이 고을에는 이렇게도 계집이 없단 말이냐? 하나같이 주물러 놓은 매주덩이같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내지 못한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눈을 부릅뜨고 아전들을 당황하게 했다. 황송하옵니다. 황송하다는 말로 일이 끝날 줄 아느냐? 어서 반발한 계집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니냐? 사또의 성화에 견디다 못한 아전이 아뢰었다. 절세 미인이 있기는 있사온데 그게... 사또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그래? 왜 진작 아뢰지 않았던고? 그래, 그 계집이 어쨌다는 거냐? 이름이 월하라 하온데 관기가 아니라서. 기생이 아니면 어떠냐? 월하라. 달빛이 비치는 꽃이니 얼마나 예쁘고 곱겠느냐. 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으며 큰 소리로 명했다. 여보아라, 당장 그 월하란 계집을 내 앞에 대령시키렸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갑자기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나가보니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월하라는 계집이 이 집에 살고 있소? 월하는 내 딸인데 무슨 일이요? 당장 내려오시오. 사또의 분부요. 포졸들은 월하를 끌어다가 동원에 꿇어앉혀 놓았다. 과연 절세기로다. 월하라고 했지. 고개를 들어라.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월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또를 향해 뚜렷하게 말했다. 소녀,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지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뭐라고?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소녀 배운 것이 부족해 무엄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녀 죄 지은 게 없사옵니다. 그래도 말대답이냐? 계집이 성숙하면 당연히 지아비를 모셔야 하거늘 절개를 지킨다고 무사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죄가 아니란 말이냐? 사또, 어찌 그것이 죄이오리까? 소녀는 절개를 지켜왔을 뿐입니다. 사또는 드디어 화를 냈다. 오늘 밤부터 너는 지체 말고 나의 수청을 들렸다. 알겠느냐? 그러나 월화의 대답은 단호했다. 못하옵니다. 무엇이? 못해? 이 몸은 관기가 아니옵고 연염집 처녀이옵니다. 죽어도 그것만은 못하옵니다. 저런 발칙하고 무엄한 계집 같으니 여보아라, 당장 하옥시켜라. 오라는 그 즉시 옥에 갇혔다. 사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라를 불러내 갖은 가문이설로 마음을 돌리려고 해봤지만 오라는 끝내 수청 들기를 거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또는 오라를 동원에 끌어내놓고 노기 등등해서 소리쳤다. 어떠냐? 아직도 수청들 마음이 없느냐? 1000번 만번 죽어도 한이 없사오나 오직 아버님을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천추의 한이옵니다. 오라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사또는 끓어오르는 노기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망나니의 사나운 칼이 오라의 하얀 목덜미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였다. 쓰러졌던 오라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오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새빨간 자국만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또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포졸들도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그때 동원에 새빨간 꽃송이들이 비오듯 떨어져 내리며 하늘에서 오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오라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이 부르셔서 먼저 가옵니다. 이 불효막심한 녀석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님. 이 소리에 더욱 놀란 사또는 아니,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 여봐라. 어서 저 불길한 꽃잎들을 모조리 쓸어다 버려라.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내실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한편 딸 워라가 비명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관아에 이르렀다. 워라의 목소리를 들으며 꽃비를 본 아버지가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워라야, 이 꽃, 내가 바로 워라구나. 내 어미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나와 정을 맺던 날, 내 어미 머리에 바로 이 꽃을 꽂았더구나. 선녀와 정을 맺어 너를 낳은 내 쇠 때문에 어미가 너를 불러갔구나. 워라야. 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꽃송이들을 모아서 가슴에 끌어안았다. 내 딸 워라야. 이 못난 아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늙은 어부의 흐느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이 꽃송이를 모아서 양지 바른 곳에 꽃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 후 오라의 아버지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오라는 선녀의 딸이었고 하늘에서 떨어진 꽃송이들은 오라의 절개를 상징하는 고귀한 것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이 무덤을 꽃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기다림의 끝에서 맺은 부부의 인연.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에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4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노총각으로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외로운 사내였다. 농번기가 아닐 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게를 짊어지고 산속을 헤매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그럴 때면 외로움이 더 깊어만 갔다. 어느 따스한 봄날 먼 산에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산과 들이 온갖 꽃과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꽃들이 서로 시샘하듯 피어나는 풍경 속에서 총각의 마음은 한층 더 외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날도 지게를 메고 나무를 하러 가며 흥얼흥얼 신세 한탄을 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픈지.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갔으니 이게 뭔가. 업어본 건 지게뿐이고 안아보는 건 나무뿐이니 내 신세야, 내 팔자야.
그렇게 걸음을 옮기던 총각의 눈에 문득 길 건너편 오솔길에 살랑이는 치맛자락이 보였다. 가만히 바라보니 한 여인이 사뿐사뿐 내려오고 있었다. 평소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여인 혼자였다. 총각은 눈이 번쩍 뜨였다. 저게 누구지? 웬 여인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내려오는 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였다. 총각은 얼른 길을 내려오다가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며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꿈을 꾸는 것 같아 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손가락을 긁어보았다. 아픔이 느껴지는 걸 보니 꿈은 아니었다. 총각은 그날 이후로 여인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 매일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그녀를 떠올리며 그 자리를 지키다시피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분명히 이 길을 지나갔는데 언젠가는 다시 지나가겠지? 총각은 허탈한 심정으로 그곳을 못 잊어 늘 그 근처에서만 나무를 했다. 그런데 거기만 나무가 없어져 쥐파먹은 듯 하자 산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유심히 살펴보다가 총각에게 말했다. 이봐, 왜 여기서만 나무를 하는 건가? 저쪽에 가서 좀 해오게. 산주인의 핀잔을 듣고 보니 그럴만도 했다. 그래, 주인 어르신 말이 맞지. 매일 여기서만 나무를 하다 보니 근처 나무가 다 없어졌군. 주인이 이상하게 여길만도 하지. 하지만 총각의 마음은 온통 그 처녀를 향해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또 그 자리에 앉아 처녀 생각만 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한참 자다가 문득 깨어보니 해가 이미 서산에 기울어졌고 나무를 못했으니 빈지게로 돌아가면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 같았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나무를 하려고 급히 움직이려는데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그 처녀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낫과 지게를 내팽개치고 여인을 향해 달려갔다. 저기요. 잠깐만요. 놀란 여인이 발걸음을 멈췄다. 가까이 다가간 총각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그만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약을 구하러 길을 나선 참이었다. 총각은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구애했다. 제발 잠깐만요. 저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급히 약을 구하러 가던 길이에요. 바쁘니 먼저 가볼게요. 날마다 낭자를 기다렸소.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고 싶소. 놀란 처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알겠어요.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봬요.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어머니가 걱정된 그녀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결국 처녀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뒤 마을로 총총 사라졌다. 총각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 안 오는 거지? 분명히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던 총각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바위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어머니는 병세가 깊어져 만나기로 약속한 날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3년상을 치르고 나서야 총각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약속 장소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자기를 기다리다 바위가 되어버린 총각이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눴으니 내 난군이 아니겠어요. 너무 늦게 온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과 나는 이미 부부가 되었는데. 그녀는 바위 앞에 앉아 총각대를 벗었으니 탄건을 쓰라면서 돌을 주어 바위 위에 얹어놓고 의관을 씌웠다. 그리고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단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어 천둥번개와 더불어 소낙비가 쏟아지더니 그 처녀도 바위로 변하고 말았다. 두 바위는 합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없는 세월이 흘렀어도 서로를 바라보며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한 채 수백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나는 총각의 상징인 탄건바위, 다른 하나는 그녀의 사랑을 품은 각시바위로만 남아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다. 이 바위가 바로 탄건바위고 저 바위가 각시바위라지? 수백 년째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있지. 정말 슬픈 이야기야. 사람들은 그 바위들을 탄건바위와 각시바위라 부르며 지금도 두 바위가 간직한 슬픈 사랑 얘기를 전한다. 친구를 시기한 아버지. 충청도 제천에 심시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는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 근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와 재산을 가졌고 여러 명의 노비와 많은 소작인을 두었다.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고 고래등 같은 집을 가졌어도 벼슬 한 자리 못한 탓에 채통이 서질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한양에서 낙향한 이참판 때문에 벼슬 자리를 얻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동네 사람들이 동갑내기 친구 이참판을 보며 인품이 좋다느니 청빈하다느니 말하며 추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여허, 이거 봐라. 보릿고개 때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신부자는 자기 도움을 받은 자들이 이참판을 존경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모습에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소인배처럼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루는 아들을 불러 얘기를 꺼냈다. 그동안 재산이 늘어나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채통을 지키려면 벼슬 한 자리는 해야겠다. 이제부터 너도 다른 생각 말고 벼슬 자리를 얻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웃에 사는 이대감을 찾아갔다.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을 했어도 아직 권력에 입김이 미치고 있었다. 그래, 자네가 무슨 볼 일인가? 제 체면에 벼슬이라도 한 자리 있어야 해서. 재물을 많이 써야 하네. 하긴 자네라면 일도 아니겠지. 신부자는 하인이 지고 온 괴짝을 이대감 앞에 내려놓았다. 우선 받으십시오. 성사되면 더 살해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신부자에겐 첨지란 벼슬이 내렸다. 그런데 신부자, 아니 심첨지의 아들 지명은 성품이 온화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일찍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있었으니 바로 침술이었다. 지명은 부친과 거래하는 무역상을 통해 접하게 된 침술에 빠져들었다. 심첨지가 아들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게 바로 침술을 두고 이런 말이었다. 아비 일을 배워서 뒤를 이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천한 재주를 익혀 뭐 하려는 거냐?
가진 게 없어 약 한 번 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침수를 배워 병을 낫게 해준다면 무엇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심첨지는 아들이 침수를 공부하는 게 영 탐탁지 않았다. 그렇게 침수를 배우고 익힌 지 10여 년, 침을 놓아준 주변 사람 가운데 효험을 보지 않은 이가 없었다. 지명의 침술이 큰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근동에 널리 퍼지자 심첨지의 집 앞엔 매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병이 중한데 제발 한번 오셔서 병세를 보아주십시오. 행색이 초라한 사내가 지명에게 간청을 하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곧 채비하고 나오겠소. 그러더니 들어가 침구를 챙겨 곧장 사내를 따라 나서는 것이었다. 그 소문이 대갓집에도 알려져 하인을 보내 지명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명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병세의 경중을 판단하여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다. 어찌 참판댁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하인을 돌려보냈단 말이냐? 심첨지가 녹이 가득한 얼굴로 꾸짖었다. 아들의 침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평생 재물을 모을 줄만 알던 심첨지의 눈엔 실속 없는 장사였다.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자들을 치료해 주어서야 무슨 득이 있겠나? 심첨지는 매일 이곳저곳 찾아가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의 겨울이었다. 평생 건강을 자부하던 심첨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 후 다시 정신을 차리기는 했으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 상태였다. 평소 왕래하던 의원을 불렀지만 병세에 차도가 없었다. 아버지, 제가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의원도 낫게 하지 못하는데 그깟 침으로 나아지겠느냐?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친에게 침수를 행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마비되었던 팔다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달폭 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돈과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심첨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심첨지는 많은 생각을 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들의 침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과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이다. 치료해준 사람들이 아들을 찾아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체면은 벼슬에 있는 게 아니라 헌신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심첨지는 사제를 털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침수론을 세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평생 일군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다.